한 사내가 손에 피를 묻히고 서 있었습니다. 발밑엔 방금 죽인 이복 형제의 시체가 있었죠. 겨우 13살이었어요. 이 소녀는 훗날 지구 육지의 4분의 1을 손에 넣게 됩니다. 어떻게 굶주린 소년이 역사상 가장 거대한 제국을 세웠을까요? 그리고 왜 그 제국은 100년도 버티지 못하고 산산조각 났을까요? 오늘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시베리아 초원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어요. 이름은 태무진이었습니다. 아버지가 그날 사로잡은 적장의 이름을 따서 지은 것이었죠. 단순한 장명이 아니었어요. 자기가 얼마나 강한지를 부족 전체에 과시하는 행위였습니다. 초원에서는 소문이 곧 권력이었으니까요. 강하다는 소문이 돌면 적들은 겁을 먹고 동맹을 원하는 자들은 줄을 섰습니다. 문제는 태무진이 9살 때 벌어졌어요. 아버지가 독이 든 음식을 먹고 쓰러진 겁니다. 원수 부족의 짓이었죠. 지도자를 잃은 부족은 순식간에 무너졌어요. 어린 과부와 아이들은 쓸모가 없었습니다. 부족민들은 가축을 몰고 떠나버렸고 태무진 가족은 초원 한가운데 버려졌어요. 풀뿌리와 들쥐를 잡아먹으며 하루하루를 버텨야 했습니다. 이때 태무진에게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어요. 이복 형제가 사냥한 고기를 독차지한 겁니다. 굶주린 태무진은 참을 수 없었죠. 동생과 함께 형을 뒤쫓았고 결국 화살로 그를 죽였습니다. 13살짜리가 형제를 살해한 거예요. 보통 사람이라면 평생 죄책감에 시달렸을 겁니다. 그런데 태무진은 달랐어요. 이 경험을 통해 그는 하나의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살아남으려면 망설이면 안 된다는 것이었죠. 태무진은 복수를 다짐했어요. 아버지를 죽인 자들, 자신을 버린 자들에게 반드시 되갚아 주겠다고요. 복수를 하려면 군대가 필요했습니다. 군대를 모으려면 사람들이 따라야 했죠. 태무진은 수년에 걸쳐 전사들을 모았어요. 여기서 그가 한 일이 특별했습니다. 당시 초원의 지도자들은 피부치에게만 높은 자리를 줬어요. 아무리 무능해도 친척이면 장군이 됐고 아무리 뛰어나도 남이면 하인이었죠. 태무진은 이 관행을 완전히 뒤집었어요. 능력만 있으면 누구든 높은 자리에 앉혔습니다. 노예 출신이든 적장 출신이든 상관없었죠. 똑똑한 평민이 멍청한 왕자보다 낫다는 게 그의 생각이었어요. 이 방식은 놀라운 효과를 냈습니다. 실력 있는 자들이 사방에서 몰려들었거든요. 그들은 태무진에게 목숨까지 바칠 각오를 했어요. 자신의 출세가 오직 태무진에게 달려 있었으니까요. 40이 되자 태무진은 초원에서 가장 강한 인물이 됐습니다. 주변의 강력한 부족들을 차례로 무너뜨렸죠. 패배한 전사들은 그의 부하가 됐고 적국의 공주들은 그의 가문과 혼인했습니다. 다른 부족장들은 두려움에 떨었어요. 다음은 자기 차례라는 걸 알았거든요. 그들은 회의를 열었습니다. 태무진을 어떻게 해야 하나? 전쟁을 벌이자내 이길 가능성이 없었고 그냥 두자니 언젠간 잡아먹힐 게 뻔했죠. 결론은 하나였어요. 차라리 그를 전체의 지도자로 추대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적이 되느니 부하가 되는 게 나았던 거죠. 이렇게 태무진은 칭기즈칸이 됐어요. 모든 몽골인의 황제라는 뜻이었습니다. 이때 그의 나이 44이었죠. 굶주리던 소년이 대륙의 지배자가 된 순간이었어요. 새로운 제국에는 2가지 철칙이 생겼습니다. 첫째, 오직 칭기즈칸의 피를 이은 자만이 제국을 다스릴 수 있다. 둘째, 모든 이웃나라를 정복해서 국경의 위협을 없앤다. 정복당한 사람들은 당연히 반란을 일으키려 했죠. 몽골은 이 문제를 아주 교묘한 방식으로 해결했어요. 정복한 부족을 쪼개서 몽골 집단 사이사이에 섞어 놓은 겁니다. 이웃이 전부 몽골인이니 자연스럽게 몽골말을 배우고 몽골 풍습을 익히게 됐죠. 한두 세대가 지나면 그들의 자손은 스스로를 몽골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동시에 몽골은 쓸만한 건 뭐든 받아들였어요. 중국에서는 화약과 성을 부수는 무기를 배웠고 튀르크인들에게서는 행정을 관리하는 기술을 익혔습니다. 배우는데 자존심을 세우지 않았던 거죠. 이게 몽골의 진짜 무서운 점이었어요. 칭기즈칸이 처음 공격한 대국은 중국 북부를 지배하던 금나라였습니다. 금나라는 인구도 몽골보다 훨씬 많고 기술도 앞서 있었으며 대규모 정규군까지 갖추고 있었죠. 상식적으로는 몽골이 이길 수 없는 상대였어요. 그런데 몽골은 승리했습니다. 비결이 뭐였을까요? 바로 겨울이었어요. 당시 대부분의 군대는 겨울에 싸우지 못했습니다. 눈 덮인 땅에서는 식량 수송이 불가능했거든요.
군대가 굶어 죽기 십상이었죠. 시베리아 출신인 몽골인들은 달랐어요. 혹독한 추위에도 이동하고 식량을 구할 줄 알았습니다. 그들은 한겨울에 고립된 도시와 군대를 기습했어요. 적군이 반격하러 오면 재빨리 물러났죠. 중국군이 쫓아오면 말 위에서 달리며 화살을 쏘아댔습니다. 중국에는 말 타고 쏘는 병사가 거의 없었어요. 반격할 방법이 없었던 거죠. 쫓아가다 지쳐 쓰러지거나 포기하거나 둘 중 하나였습니다. 몽골의 확장은 거침없었어요. 금나라 북부를 삼킨 뒤 중앙아시아로 향했습니다. 카라키타이 제국이 무너졌고 위구르족은 싸우지도 않고 항복했죠. 다음 목표는 호라짐 제국이었어요. 당시 이란과 중앙아시아 일부를 지배하던 강대국이었습니다. 3년간의 전쟁 끝에 그들도 무릎을 꿇었죠. 칭기즈칸이 죽을 무렵 제국은 서쪽 카스피해에서 동쪽 중국까지 뻗어 있었어요. 몽골은 정복한 땅을 직접 다스리지 않았습니다. 유목민인 그들은 도시에 정착할 생각이 없었거든요. 대신 현지에서 유능한 사람을 찾아 통치자로 앉혔어요. 항복한 왕들은 지위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조건이 있었죠. 세금을 바치고 군인을 보내고 몽골 관리의 감독을 받아야 했어요. 이 덕분에 중국의 화약 기술자가 유럽으로 건너가고 위구르 관료가 이란을 관리하고 중국 농민이 몽골에서 농장을 일구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인류 역사상 유례없는 교류가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이렇게 거대한 제국이 어떻게 100년도 못 가고 무너졌을까요? 그 이야기는 칭기즈칸이 눈을 감은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칭기즈칸이 숨을 거두기 직전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의 장남이 먼저 죽은 거예요. 아버지보다 아들이 먼저 세상을 떠난 거죠. 몇 주 뒤 칭기즈칸도 눈을 감았습니다. 황제와 후계자가 동시에 사라진 겁니다. 이 순간부터 세계 최강의 제국은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제국 곳곳에서 지도자들이 몽골 본토로 달려왔습니다. 다음 황제를 뽑아야 했거든요. 문제는 만장일치가 필요하다는 점이었어요. 수십 명의 왕족과 장군들이 모두 동의해야 새 황제가 탄생할 수 있었죠. 예상대로 쉽지 않았습니다. 각자 자기 파벌의 임무를 미뤘거든요. 회의는 질질 끌렸어요. 무려 2년이나 걸렸습니다. 그 사이 제국은 주인 없이 표류했죠. 적들은 이 틈을 노렸고 정복지 곳곳에서 반란의 불씨가 피어올랐어요. 결국 칭기즈칸의 셋째 아들이 황제로 뽑혔습니다. 새 황제는 즉위하자마자 큰 결단을 내렸어요. 제국이 너무 크니 혼자서 관리할 수 없다는 걸 깨달은 거죠. 그래서 제국을 여러 개의 나라로 쪼갰습니다. 각 나라는 칭기즈칸의 후손이 따로 다스렸어요. 물론 전체를 통합하는 황제는 따로 있었죠. 마치 큰 회사의 회장 아래 여러 계열사 사장이 있는 것과 비슷했습니다. 동유럽에서 러시아 남부까지 뻗은 땅은 첫째 아들의 후손들이 가져갔어요. 중앙아시아의 광활한 초원은 둘째 아들의 몫이었죠. 몽골 본토와 중국, 이란은 황제가 직접 다스렸습니다. 이렇게 나눠놓으니 당장은 효율적이었어요. 각 지역의 특성에 맞게 통치할 수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이게 훗날 제국을 갈라놓는 씨앗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새 황제는 반란 진압에 몇 년을 쏟았어요. 선거 기간 동안 적들이 힘을 키웠거든요. 그 뒤엔 다시 정복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동유럽을 맡은 군대는 러시아 전역을 휩쓸었고 이란 주둔군은 중동 정복을 완수했어요. 금나라를 완전히 멸망시켰고 또 다른 중국 왕조도 무너뜨렸죠. 제국의 영토는 계속 늘어났습니다. 문제는 황제가 너무 일찍 죽었다는 거예요. 겨우 12년 만에 세상을 떠났거든요. 또다시 선거가 시작됐습니다. 이번엔 5년이나 걸렸어요. 후보들 사이에 갈등이 심했거든요. 겨우 새 황제가 뽑혔지만 그는 개혁에 매달렸습니다. 35년간 정복한 땅들이 제각각이었거든요. 어떤 곳은 몽골 방식으로, 어떤 곳은 현지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었죠. 황제는 전국적인 인구조사를 실시하고 모든 시스템을 통일하려 했어요. 그런데 결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불과 2년 만에 죽었거든요. 이후 황제 선거는 점점 피비린내가 났어요. 후보들이 말로만 싸우지 않았습니다. 군대를 동원해 상대를 제거하기 시작한 거죠. 선거라는 이름의 내전이 벌어졌어요. 3년간의 혼란 끝에 한 인물이 황제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성공한 몽골 황제로 평가받아요.
지출을 줄이고 부패를 단속하고 민간인 약탈을 금지했죠. 그의 시대에 몽골은 시리아와 바그다드를 정복했고 중국 남부의 왕국도 무너뜨렸습니다. 유럽에서는 러시아 전역을 장악했어요. 자신들의 운명이 전 세계 정복이라는 거였어요. 하늘이 몽골에게 지구 전체를 맡겼다고 믿었죠. 하나의 세계, 하나의 지배자라는 슬로건 아래 그들은 더욱 공격적으로 변했습니다. 아시아의 무역로는 그 어느 때보다 안전해졌어요. 상인은 한반도에서 유럽까지 단 한 번의 여권으로 여행할 수 있었죠. 역사가들은 이 시기를 몽골의 평화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어요. 황제가 또 죽었습니다. 이번엔 5년간 내전이 벌어졌어요. 승리한 인물은 다른 황제들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는 몽골보다 중국의 마음을 빼앗긴 사람이었거든요. 중국 문화에 완전히 매료됐죠. 중국 옷을 입고 중국 음식을 먹고 중국식으로 생각했어요. 몽골인보다 중국인에 더 가까웠습니다. 그의 목표는 중국 전체를 손에 넣는 것이었어요. 다른 지역에는 관심이 없었죠. 동유럽을 다스리는 친척들은 유럽 정복을 원했고 중동을 다스리는 친척들은 아랍 세계를 탐냈습니다. 각자 다른 방향을 보고 있었던 거예요. 결국 제국은 공식적으로 4개의 나라로 쪼개졌습니다. 동유럽의 나라, 중앙아시아의 나라, 이란의 나라, 그리고 동아시아의 나라였죠. 칭기즈칸이 세운 통일제국은 사라졌어요. 이제 각자의 운명을 걷게 됐습니다. 중국에 빠진 황제의 이야기부터 해볼까요? 그는 제국 대부분을 잃었지만 개의치 않았어요. 어차피 중국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땅이었으니까요. 그는 유목 생활을 그만두고 베이징에 정착했습니다. 몇 년 뒤에는 나라 이름까지 바꿨어요. 이제 원나라였습니다. 완전히 중국식 이름이었죠. 초원의 정복자가 중국의 황제가 된 겁니다. 그는 한반도와 미얀마, 티베트를 공격했어요. 가장 유명한 건 섬나라 침공이었죠. 몽골은 전쟁을 시작할 때 항상 명분을 만들었어요. 먼저 위협적인 편지를 보내서 상대가 군대를 모으게 했습니다. 그러면 저쪽이 먼저 군대를 모았으니 우리가 위협받고 있다며 자기 방어를 핑계로 쳐들어갔죠. 섬나라에 보낸 편지는 이랬어요. 하늘 아래 해와 달이 비추는 모든 땅은 우리 황제의 것이다. 감히 반항할 생각이냐. 첫 번째 침공 때 거대한 폭풍이 함대를 부숴버렸습니다. 다시 시도했지만 또 폭풍이 왔어요. 섬나라 사람들은 이걸 신이 보낸 바람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실패는 몽골에게 뼈아픈 교훈을 남겼어요. 그들의 가장 큰 적은 바다였던 거죠. 말을 타고 달리며 활을 쏘는 건 육지에서나 통했습니다. 물 위에서는 무력했어요. 이건 치명적인 문제였습니다. 몽골의 시스템은 끊임없는 정복 위에 세워져 있었거든요.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과 조공을 부하들에게 나눠줘야 충성을 유지할 수 있었어요. 지금까지는 정복할 땅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갈 곳이 없어진 거예요. 나눠줄 것이 줄어들면 충성도 줄어들겠죠.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해답은 재건이었습니다. 몽골이 파괴한 중국 인프라를 복구하면 더 많은 세금을 거둘 수 있었어요. 운하를 파고 도로를 닦고 논을 만들었죠. 심지어 중국인들을 몽골 본토로 보내 마을과 도시를 세우게 했습니다. 이제 몽골은 정복 대신 개발로 부를 얻으려 한 거예요. 그런데 대규모 공사에는 강력한 중앙정부가 필요했습니다. 몽골 시스템은 각 지역이 알아서 돌아가는 구조였어요. 이래서는 전국적인 프로젝트를 추진할 수 없었죠. 그래서 황제는 중국식 정부를 도입했습니다. 황제와 궁정이 모든 권력을 쥐는 체제였어요. 이를 위해 중국인 관료가 필요했죠. 결과적으로 몽골인들은 점점 중국인처럼 변해갔습니다. 시간이 흐르자 몽골 인구는 둘로 나뉘었어요. 도시로 이사해서 중국 문화에 녹아든 사람들과 여전히 초원에서 유목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었죠. 중국화된 몽골인들은 더 이상 말을 타고 싸우지 않았어요. 반면 초원에 남은 몽골인들은 점점 소외됐습니다. 두 집단 사이에 골이 깊어졌죠.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엄청난 자연재해가 닥친 거예요. 홍수와 해일이 중국을 덮쳤습니다. 수백만 명이 집을 잃었죠. 사람들은 몽골 황제를 비난했어요. 그동안 세금을 바치느라 허리가 휘었는데 정작 재난이 닥치니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했거든요.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곳곳에서 반란이 일어났어요. 수백만 명의 성남 민중을 몇 안 되는 몽골 군대가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지방 총독들이
독립을 선언하기 시작했죠. 결국 몽골 군대는 모든 걸 포기하고 초원으로 후퇴했습니다. 황제를 지킬 병력이 사라지자 원나라는 여러 조각으로 쪼개졌어요. 중국 대륙을 호령하던 정복자들이 쫓겨난 겁니다. 초원의 전사들이 도시에 정착하려 한 순간 그들은 자신이 누구인지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대가를 혹독하게 치렀죠. 이것이 동아시아에서 몽골이 무너진 이야기입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역사상 가장 어이없는 반전이 벌어졌습니다. 유럽 전체를 집어삼킬 뻔한 군대가 갑자기 돌아간 거예요. 승리가 코앞이었는데 말이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제 동유럽을 지배한 몽골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몽골이 러시아를 공격했을 때 유럽인들은 비웃었어요. 러시아는 끝없이 넓고 겨울은 지옥처럼 추웠거든요. 역사상 수많은 군대가 이 땅에서 얼어 죽었습니다. 나폴레옹도 히틀러도 러시아의 겨울 앞에 무릎을 꿇었죠. 그런데 몽골은 달랐어요. 시베리아 출신인 그들에게 러시아 겨울은 고향 날씨나 다름없었습니다. 말을 타고 이동하며 자급자족할 수 있었죠. 불과 4년 만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상당 부분을 점령했어요. 유럽은 공포에 떨었습니다. 다음 목표는 서유럽이었어요. 길은 두 개였습니다. 헝가리를 거치거나 폴란드를 지나거나. 유럽 국가들은 연합군을 꾸렸어요. 독일, 폴란드, 헝가리가 힘을 합쳤죠. 기사들은 갑옷을 입고 성을 쌓았습니다. 몽골 야만인 따위는 막을 수 있다고 자신했어요.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헝가리 인구의 절반이 사라졌어요. 폴란드에서는 독일 장군이 겁에 질려 도망쳤죠. 불가리아는 통째로 점령당했습니다. 유럽의 방어선이 종이처럼 찢어진 거예요. 몽골군은 대륙을 가로지르며 닥치는 대로 약탈했습니다. 바로 그때 전령이 도착했어요. 본국에서 급한 소식이 온 겁니다. 황제가 죽었다는 거였죠. 몽골의 법에 따르면 모든 왕족과 장군은 새 황제 선출에 참여해야 했어요.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몽골까지 돌아가야 한다는 뜻이었죠. 선거에는 몇 년이 걸릴 수도 있었습니다. 믿기 어렵겠지만 몽골군은 진짜로 돌아갔어요. 승리 직전에 말머리를 돌린 겁니다. 유럽 전체의 운명이 한 통의 편지로 바뀐 거죠. 역사가들은 이걸 유럽이 받은 가장 큰 행운이라고 말합니다. 그 뒤로 몽골은 다시는 서유럽을 공격하지 않았어요. 왜였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지형이었습니다. 서유럽에는 강과 산과 늪이 많았어요. 말을 타고 돌아다니기 힘들었죠. 몽골의 전술은 넓은 평원에서 빛을 발했습니다. 적을 추격하고 포위하고 화살 세례를 퍼붓는 거였어요. 그런데 숲과 늪지대에서는 이런 전술이 통하지 않았죠. 게다가 서유럽은 생각만큼 부유하지 않았어요. 힘들게 정복해봐야 얻을 게 별로 없었습니다. 두 번째 이유가 더 결정적이었어요. 바로 내분이었습니다. 제국이 여러 나라로 쪼개진 뒤 친척들끼리 싸우기 시작했거든요. 동유럽의 몽골이 서쪽으로 군대를 보내면 등 뒤가 비게 됩니다. 그 틈에 다른 친척 나라가 뒤통수를 칠 수 있었죠. 실제로 몽골 국가들은 서로 전쟁을 벌였어요. 같은 피를 나눈 형제들이 칼을 겨눈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서유럽 원정은 꿈도 꿀 수 없었죠. 확장이 멈추자 내부 정치가 격해졌어요. 동유럽 몽골의 지도자가 되려면 가장 강한 세력을 가져야 했습니다. 부족들은 권력을 잡기 위해 서로 싸웠죠. 작은 내전이 끊이지 않았어요. 싸움이 계속되자 각 부족은 동맹이 필요해졌습니다. 여기서 러시아인들이 등장해요. 원래 러시아인들은 몽골에게 세금을 바치는 피지배민이었습니다. 그런데 몽골 부족들이 서로 싸우기 시작하자 기회가 생긴 거예요. 러시아 귀족들은 여러 몽골 부족과 손을 잡았어요. 군인과 무기와 식량을 제공했죠. 대가로 세금을 깎아받고 땅을 얻고 심지어 몽골 왕족과 결혼까지 했습니다. 시간이 흐르자 상황이 뒤집혔어요. 몽골 부족들은 러시아의 지원 없이는 내전에서 이길 수 없게 됐습니다. 반면 러시아는 몽골의 내분을 이용해 착착 힘을 키웠죠. 새 도로를 깔고 마을을 세우고 농지를 개간했어요. 러시아가 강해질수록 몽골의 내전은 더 심해졌습니다. 악순환이었죠. 설상가상으로 끔찍한 일이 벌어졌어요. 칭기즈칸의 후손들이 내전에서 전멸한 겁니다. 서로 죽이고 죽이다가 한 명도 남지 않은 거예요. 이건 재앙이었습니다. 몽골의 법에 따르면 오직 칭기즈칸의 피를 이은 자만 황제가 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자격을 갖춘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이건 누구나 황제가 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했죠. 모든 부족장이 왕좌를 노렸습니다. 내전은 더욱 격렬해졌어요. 결국 일부 몽골인들은 의문을 품었어요. 대체 왜 여기 있어야 하지? 누가 우두머리인지도 모르는데 계속 싸우기만 하잖아. 지친 몽골인들이 짐을 싸서 고향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남은 자들은 독립을 선언했죠. 동유럽의 몽골은 조각조각 흩어졌어요. 그 사이 러시아는 하나로 뭉쳤습니다. 모스크바를 중심으로 반란을 일으켰죠. 결국 러시아는 독립을 쟁취했어요. 그 뒤 수백 년에 걸쳐 몽골의 모든 땅을 집어삼켰습니다. 정복자와 피정복자의 위치가 완전히 뒤바뀐 거예요. 동유럽에 남은 몽골인들은 현지인과 섞여 살다가 결국 러시아인이 됐습니다. 오늘날 그들의 후손은 스스로를 몽골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제 중동으로 가볼까요? 이란과 그 주변을 지배한 몽골의 이야기입니다. 이 나라는 바그다드를 정복하고 세워졌어요. 아랍 세계의 심장을 찌른 거죠. 나머지 아랍 국가들은 기겁했습니다. 다음은 자기 차례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그들은 필사적으로 방어를 준비했어요. 몽골의 강점은 평원 전투였습니다. 말을 타고 달리며 적을 포위하고 화살로 제압하는 거였죠. 중동에는 넓은 공간이 많았어요. 좋은 조건 같았죠. 문제는 그 넓은 공간 대부분이 사막이라는 거였어요. 자동차가 없던 시절 사막을 건너는 건 자살행위나 다름없었습니다. 물과 식량을 구할 수 없었거든요. 결국 침공 경로가 몇 개로 제한됐어요. 적들은 그 길목을 지키며 기다렸죠. 몽골 특유의 기습 전술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더 황당한 문제가 있었어요. 몽골의 말들이 낙타를 무서워한 거예요. 중동 군대에는 낙타가 많았습니다. 낙타를 보면 말들이 겁에 질려 날뛰었죠. 기병대가 제대로 싸울 수 없었어요. 이런 이유들로 중동 몽골은 서쪽으로 확장하지 못했습니다. 지중해에 도달하겠다는 꿈은 물거품이 됐죠. 사막과 이웃 나라들과 아랍 군대 사이에 갇혀버린 거예요. 영토는 넓었지만 쓸모없는 땅이 대부분이었어요. 몽골인들은 유목민이었습니다. 가축을 키우려면 풀이 자라는 넓은 초원이 필요했죠. 그런데 중동의 상당 부분은 산이거나 사막이거나 바다였어요. 말과 양은 돌과 모래와 소금물을 먹지 않습니다. 몽골인들은 먹을 것을 찾아 끊임없이 이동해야 했어요. 동시에 중요한 도시들은 이런 척박한 곳에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바그다드는 사막 한가운데 강가에 세워졌어요. 도시 근처에는 풀밭이 거의 없었죠. 몽골인들은 어려운 선택을 해야 했어요. 비옥한 초원에 머물면서 도시의 반란을 감수하거나 도시 근처 황무지에 가서 굶주림을 감수하거나 두 선택 모두 나빴습니다. 그래서 늘 이리저리 옮겨 다녀야 했어요. 이런 상황에서 나라를 안정적으로 다스리기란 불가능에 가까웠죠. 가뭄이라도 들면 상황은 더 심각해졌어요. 모두에게 돌아갈 식량이 부족했거든요. 부족들은 땅과 물을 두고 싸웠습니다. 나눠 먹을 게 없으니 싸울 수밖에요. 내부가 불안해지자 상인들은 중동을 피하기 시작했어요. 차라리 러시아 쪽으로 돌아가는 게 안전했거든요. 무역이 줄어들자 세금도 줄었습니다. 돈이 없으니 더 심하게 싸웠죠. 불안정이 불안정을 낳는 악순환이었어요. 보통 나라는 위기를 한두 번쯤 견뎌냅니다. 문제는 이미 위기 상태인 나라에 또 다른 위기가 닥치면 버틸 수 없다는 거예요. 중동 몽골에게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황제가 죽었는데 아들이 너무 어렸어요. 어린애가 나라를 다스릴 수는 없었죠. 소년이 어른이 될 때까지 귀족들이 권력을 놓고 싸웠습니다. 겨우 성인이 돼서 직접 통치를 시작했지만 31살에 갑자기 죽고 말았어요. 여러 부인이 있었지만 자식은 딸 하나뿐이었습니다. 여자는 황제가 될 수 없었어요. 설상가상으로 무시무시한 전염병이 들이닥쳤습니다. 역사상 가장 치명적인 역병이었죠. 인구의 상당수가 쓰러졌어요. 왕위를 이을 수 있는 왕족들도 죽어나갔습니다. 새 황제를 찾으려 했지만 너무 많은 위기가 한꺼번에 몰려왔어요. 결국 나라를 유지할 수 없게 됐습니다. 마지막 황제는 전투에서 사로잡혔어요. 중동의 몽골 지배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그 영토는 여러 나라로 쪼개졌죠. 바그다드를 정복한 정복자들이 겨우 수십 년 만에 사라진 거예요. 동유럽에서는 내분과 피정복민의 역습으로, 중동에서는 지리적 한계와 연이은 재앙으로 몽골은 무너졌습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가 남았어요. 중앙아시아를 지배한 몽골은 어떻게 됐을까요? 한때 짓밟혔던 자들이 돌아왔습니다. 손에는 칼 대신 총이 들려 있었죠.
500년 전 자신들을 정복한 몽골을 향해 방아쇠를 당겼어요. 복수는 차갑게 식어서 찾아온다는 말이 있죠. 이것이 중앙아시아 몽골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중앙아시아를 지배한 몽골은 다른 형제 나라들보다 운이 좋았어요. 이 지역에는 끝없이 펼쳐진 초원이 있었거든요. 몽골인들에게 초원은 천국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말과 양을 키우기에 완벽했죠. 먹을 것 걱정 없이 유목 생활을 계속할 수 있었어요. 동쪽의 형제들은 중국 문화에 빠져 자신을 잃었고, 서쪽의 형제들은 내분으로 찢었으며 남쪽의 형제들은 사막에 갇혀 굶주렸죠. 그런데 중앙아시아의 몽골은 비교적 평화로웠습니다. 적어도 처음에는요. 시간이 흐르면서 변화가 찾아왔어요. 몽골인들이 현지 문화에 서서히 녹아들기 시작한 거죠. 여기엔 세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째, 중국을 다스리던 황제가 제국을 자기 방식대로 바꾸려 했어요. 몽골인들을 강제로 이주시켰죠. 고향을 떠나 낯선 땅에 정착해야 했습니다. 뿌리 뽑힌 사람들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수밖에 없었어요. 둘째, 세상을 바꾼 발명품이 등장했습니다. 바로 총이었어요. 처음에 총은 조잡했습니다. 장전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렸고 명중률도 낮았죠. 활을 쏘는 몽골 기병이 훨씬 위협적이었어요. 그런데 총은 계속 발전했습니다. 사거리가 늘어나고 위력이 강해졌죠. 문제는 말 위에서 총을 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거였어요. 시간이 지나자 총의 사거리가 활을 앞질렀어요. 이제 보병이 몽골 기병을 상대할 수 있게 됐습니다. 화살이 닿기 전에 총알이 먼저 날아왔거든요. 아무리 뛰어난 궁수도 총알을 피할 수는 없었죠. 몽골의 가장 큰 무기가 무력해진 거예요. 말 위에서 활을 쏘며 적을 농락하던 시대가 저물고 있었습니다. 셋째 이유가 가장 결정적이었어요. 몽골인들이 이 땅에서 너무 오래 살았다는 겁니다. 거의 500년이었죠. 그 세월 동안 세대가 수없이 바뀌었어요. 처음엔 정복자와 피정복자가 명확히 나뉘었습니다. 그런데 함께 살다 보니 경계가 흐려졌죠. 서로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이웃이 됐어요. 몽골인의 자녀가 현지인과 결혼하고 그 자녀가 또 현지인과 결혼하고 몇 세대만 지나도 피가 섞였습니다. 언어도 바뀌었어요. 몽고어보다 현지 언어가 편해졌죠. 풍습도 달라졌습니다. 조상들의 유목 생활 대신 한 곳에 정착하는 사람이 늘었어요. 어느 순간 몽골인들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게 됐습니다. 나는 정말 몽골인인가? 조상은 몽골에서 왔지만 나는 이곳에서 태어났어요. 몽골어보다 이곳 말이 편하고 몽골 음식보다 이곳 음식이 입에 맞죠. 말을 타고 초원을 달리는 것보다 마을에서 농사 짓는 게 익숙해요. 이런 상황에서 자신을 몽골인이라고 부르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정체성의 혼란이 찾아온 거예요. 세상이 발전하면서 유목 생활의 장점도 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이동하며 사는 게 유리했어요. 적이 오면 도망가고 풀이 마르면 다른 곳으로 옮기면 됐죠. 그런데 이제 도시가 발전하고 무역이 활발해졌어요. 한 곳에 정착해서 농사 짓고 장사하는 게 더 많은 부를 가져다 줬습니다. 굳이 힘들게 이동할 이유가 없어진 거예요. 몽골인들은 하나둘 말해서 내려 땅에 뿌리를 내렸습니다. 이렇게 중앙아시아의 몽골은 서서히 녹아내렸어요. 칼에 찔려 쓰러진 게 아니라 시간에 침식당한 거죠. 극적인 전쟁이나 대규모 반란 같은 건 없었습니다. 그냥 조용히 천천히 몽골인이라는 정체성이 희미해져 갔어요. 어찌 보면 가장 평화로운 종말이었는지도 모릅니다.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사라졌으니까요. 그런데 완전히 끝난 건 아니었어요. 역사는 마지막에 반전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중동의 몽골이 무너졌을 때 중앙아시아의 몽골이 그 땅을 차지했어요. 한 지도자가 나타나 이란 대부분을 정복했죠. 그는 새로운 제국을 세웠습니다. 몽골 제국의 마지막 대규모 확장이었어요. 잠시나마 옛 영광이 되살아난 것처럼 보였죠. 이 제국은 나중에 역사를 바꾸는 일을 해냅니다. 제국의 일원 중 한 명이 권력 다툼에서 밀려나 쫓겨났어요. 갈 곳이 없던 그는 남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곳은 인도였죠. 그는 거기서 새로운 나라를 세웠어요. 이 나라는 수백 년간 인도 대륙을 지배했습니다. 타지마할을 지은 것도 바로 이 나라였죠. 몽골의 피가 인도에서 꽃을 피운 거예요. 비록 본가는 사라졌지만 분가는 번성했습니다. 그렇다면 중앙아시아의 몽골은 어떻게 끝났을까요? 앞서 말한 대로 복수가 찾아왔습니다. 오래전 몽골에게 짓밟혔던 민족이 돌아온 거예요.
그들은 몽골이 약해진 틈을 노렸습니다. 총으로 무장한 그들 앞에서 활을 든 기병은 속수무책이었죠. 결국 중앙아시아의 몽골은 정복당했습니다. 500년 묵은 빚을 갚은 거예요. 그 뒤에는 동쪽의 거대한 나라가 이 지역 전체를 삼켰습니다. 오늘날까지도 이 땅은 그 나라의 영토로 남아 있어요. 이것이 몽골 제국의 마지막이었습니다. 세계 역사상 가장 거대한 육지제국. 불과 한 세대 만에 지구의 4분의 1을 집어삼킨 정복자들. 그런데 100년도 채 안 돼서 산산조각이 났죠. 몽골의 몰락에는 여러 이유가 있었어요. 끊임없이 반복된 황제 선거와 내전, 정복할 땅이 사라지자 무너진 보상체계, 현지 문화에 동화되면서 잃어버린 정체성, 유목생활의 장점을 무력화시킨 기술 발전, 그리고 바다와 사막이라는 자연의 장벽. 이 모든 것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습니다. 어쩌면 몽골의 가장 큰 적은 자기 자신이었는지도 몰라요. 너무 빨리, 너무 많이 정복한 거죠. 소화할 수 없을 만큼 삼켜버린 겁니다. 제국이 커질수록 통제는 어려워졌어요. 멀리 떨어진 친척들은 각자의 이익을 좇았죠. 하나였던 제국이 여럿으로 쪼개졌고 쪼개진 조각들은 서로를 물어뜯었습니다. 또 하나 흥미로운 점이 있어요. 몽골은 정복에는 천재였지만 통치에는 서툴렀습니다. 전쟁터에서는 무적이었죠. 그런데 평화로운 시대를 관리하는 건 다른 능력이 필요했어요. 세금을 걷고 법을 만들고 백성을 먹여 살리는 일. 몽골인들은 이런 일에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현지인들에게 맡겼죠. 시간이 지나자 현지인들이 실권을 쥐었고 몽골인들은 점점 밀려났어요. 몽골 제국은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남긴 흔적은 오늘날까지 남아있어요. 실크로드를 따라 동서양의 문물이 오갔죠. 중국의 화약이 유럽에 전해졌고 유럽의 지식이 아시아로 흘러들었습니다. 어떤 역사가들은 이렇게 말해요. 몽골 제국이 없었다면 오늘날의 세계는 완전히 달랐을 거라고요. 굶주리던 소년이 세계를 정복했습니다. 그의 후손들은 그 세계를 잃어버렸죠. 흥망성쇠라는 말이 이보다 잘 어울리는 사례가 또 있을까요? 모든 제국은 언젠가 무너집니다. 중요한 건 그 과정에서 무엇을 남기느냐겠죠. 몽골은 파괴와 정복만 남긴 게 아니에요. 세계를 하나로 연결했습니다. 비록 칼끝 맺힌 연결이었지만요. 오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역사 속 숨겨진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